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서울에 살고 있는 한 기혼 남성입니다. 인생이 행복하면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그 문학적인 말이 요즘 따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이 느껴지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재. 이런 행복을 맞기까지 달려온 속상한 사연들이 있어서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흉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잘 받는 편인데요. 혹시라도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듣고 기운을 내셨으면 해서 적어보기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봐 주세요. 저는 폐가 안 좋아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중학생 때 어떤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생긴 병환이에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교를 일찍 마친 후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어둔 창문으로 무슨 탄 냄새가 솔솔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윗집에서 불이 난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고 저만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자마자 심상치 않은 불길이라 생각을 했고 빨리 도망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가려는데 그 순간 위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도덕 때문인지 그 나이에는 정말 어른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용기가 생겨서 문득 저만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래서 한 10초 고민하다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위층에는 제가 있는 아래층보다 훨씬 검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불길의 근원지가 잘 보이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이 울음소리만 찾아서 자세를 낮춰 기어갔고 열린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서 기침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면서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아이를 안고서 비상구로 돌아갔어요. 당시 제 눈에 보인 건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 부모가 집안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다행히 아이 부모님은 소방관으로부터 구조가 되어서 실려 나왔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만 했지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5살 아이를 구했다는 것에 소방관들과 이웃들에게 엄청 칭찬을 받았고 뜻하지 않게 시민상도 수여를 받았어요. 사람을 구한 건 기쁜 일이었지만 역시 무모한 짓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인가 봐요. 제가 그날 연기 속을 그냥 뛰어드는 탓에 폐가 많이 손상되어서 호흡기 질환이 생겨버렸어요. 이마에도 화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고 말았고요. 근데 그 흉터가 좀 보기 흉해서 저는 항상 앞머리를 좀 길게 내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한 생명을 구한 셈이잖아요. 아이도 구했고 아이가 무사히 부모 품에 돌아갔고 아이 부모도 탈없이 깨어났고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아이의 부모 되는 사람들의 문제였죠. 딱히 그 집에 감사 인사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웃이고 제가 아이의 목숨을 살린 것이니 솔직히 아이 부모님께서 인사를 올 줄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부모님 생각이었으나 저 또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이의 부모님의 태도가 좀 아쉽기는 하더군요. 심지어 부모님은 제가 다치기까지 해서 더 화를 내셨는데 거기다가 아이 부모님께서 다 탄 집을 복구해놓고 바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집은 쭉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집이 이사 갔다는 걸 소문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저 괜찮다며 부모님 마음을 애써 달래놨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부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화제 얘기만 꺼내면 대놓고 그 아이 부모님을 욕했어요. 그리고 제게도 한 번씩 나무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매정하다니? 누가 보상을 바란 건 아니지만 감사 인사하는 게 그리 어렵나? 목에 금태라도 둘렀다니?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아파트가 불경하다는 듯이 홀라당 떠나버린 게 너무 우습지 않아? 이래서 착한 사람들만 호구된다는 거야. 아유, 속 터져. 엄마, 난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고 또 그 집에선 기억하기 싫은 트라우마일 거잖아. 일부러 우리한테 나쁜 마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그럼에도 부모님은 그 사람들이 도망치듯 달아난 걸 재수없어 했어요. 말했다시피 보상 욕구가 아니라 아무래도 제 얼굴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속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라도 원망해야 그나마 갑갑한 속을 달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척을 했어요. 저라도 씩씩해야 부모님께서 속상한 마음을 빨리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땐 부모님 가슴에 박은 대못을 제가 씩씩하게 살면 빼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 감정은 묻혀갔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라고 제 얼굴 망가진 것이 안 속상하겠습니까? 저 또한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에 붉게 새겨진 흉터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건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는데요. 주변에서 제 상처의 사정을 잘 알던 중학교 때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제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 줬어요. 그러나 그때와 달리 고등학교를 가면 매번 제 상처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 상처를 힐끔거리는 사람마다 설명을 해주고 동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한 행동은 결국 제 자존감만 바닥을 치게 만들었고 아무리 남들에게 설명해도 끝도 없이 불쾌한 시선을 받고 살아야 되는 제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어딜 가나 고개를 숙였고 남들 등에 숨은 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어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야 실제 몸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한참 바닥을 쳤으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모든 생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화재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병된 호흡기 질환이 더 심해졌습니다. 조그만 좁은 공간을 가게 되면 제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숨을 헐떡이게 되었어요.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흡입기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만한 몸뚱어리로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저는 아마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는 학생으로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친구 한 명을 못 사귀어서 모두가 저의 존재를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소심한 성격을 달고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교내에 있을 때 말고는 주야장천 모자를 쓰고 다녔더니 젊은 나이에 약간의 탈모기도 생겨서 병원을 다니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그저 사람을 구하는 선량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내리막길이 되어버렸는지 억울했어요. 아이를 구했던 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내가 만약 아이를 안 구했다면, 그래서 얼굴에 흉도 없고 호흡기 질환도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러나 그 생각은 늘 들자마자 바로 고개를 내저어 버려요. 그날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무사했겠죠. 그러나 제 마음은 아이를 모른 척했던 죄책감에 다른 방향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또 그거대로 끔찍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내가 소심해지는 걸 택하는 바람에 제 일생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걸 저는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탓도 하지 못하고 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기분을 감당했어요. 저는 대학 입시도 포기하고 35살까지 10년 넘게 배달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 가리기 바쁜 데다가 그렇게 엉망인 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대학을 들어갈 성적에 못 미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을 가서 또 제 흉터를 새롭게 볼 또래 친구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오토바이 배달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혼자 노력해서 이룬 것이 원동기 운전면허 따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안 좋으셨지만 부모님 눈에도 제가 많이 의무해 보였는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역시 자식만 보는 부모님 눈은 못 속이나 봅니다. 저는 이왕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잘 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뭐든 처음엔 실수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제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버렸지 뭡니까. 음주 차량인지 뭔지 차선을 벗어난 차를 피하려다가 전날에 온 빗물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온몸이 쓸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디 부러진 곳은 없었어요. 찰과상만 생긴 상황이라 저는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그 때문에 굳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응급실 간호사였는데요. 그 응급실 간호사가 신규였는지 엄청 뚝딱거리더라고요. 제가 아플까봐 과하게 조심히 드레싱 해주는데 솔직히 엄청 귀여워서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토끼같이 생겨서는 하나 할 때마다 아프면 말해달라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용기가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실수로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고 말을 걸어버린 거예요. 말을 뱉자마자 저 또한 깜짝 놀라서 실언을 했다고 말을 정정했는데 정작 간호사한테서 오는 대답은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활짝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더러 멀리 가지 말고 근처 카페에 있어달라고 하대요. 갑작스레 잡힌 맞선 느낌에 좀 많이 얼떨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마음에 드는 간호사분과 저녁을 먹는 찬스를 얻게 되었어요. 그 간호사는 대화를 나눠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웃기도 잘 웃고 혼자 쫑알쫑알 말도 잘하고 저와 다르게 굉장히 밝고 활력이 넘치는 여자였어요. 왠지 모르게 한참 젊은 분위기도 나서 20대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나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간호사 나이가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속으로 좋아했던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35살 먹은 아저씨가 감히 25살한테 마음을 품다니 스스로 죄책감까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착한 간호사분은 저한테 또 어디 아프면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전화번호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서 인사를 드린 후 저는 딱히 연락하지 않았어요. 감히 찝쩍거리는 아저씨로 보일 테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났는데요. 여전히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간호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겨우 한번 본 게 다니까 그리 반가운 사이는 아닌데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문자는 오늘 시간 되냐고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자는 내용이었어요. 그 연락을 보자마자 저는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벙쪘다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저녁 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연락을 하셨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제가 답을 주지 않아도 한 번 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녁으로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한우 맛집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솔직히 저는 좀 부담되었어요. 간호사분이 사귀자고 한 건 아니지만 10살 어린 여자랑 노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심 찔렸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거절할 건덕이나 자격은 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던 핑계를 저 혼자 생각한 뒤 간호사분의 제안을 허락했어요. 그때부터는 약속 시간만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설레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간호사분은 여전히 귀여웠고 진짜 토끼라도 되는 것처럼 하얀 옷이 무척 잘 어울리는 차림이었어요.
처음 밥을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가 밥을 대접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완전 데이트나 다름없는 만남이라서 떨렸어요. 그런데 저를 더 숨 못 쉬게 만들었던 건 간호사분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이제 그만 헤어지려고 꿈을 대던 그때 간호사분이 얼굴을 붉히며 저를 탁 째려봤어요. 다짜고짜 저한테 눈치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난날 폰번호를 줬던 걸 언급하더니 그게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준 거 같냐고 따지듯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더러 여자 안 사귀어봤냐고 못소리냐고 하네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죄송하단 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에게 한동안 놀림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게 못소린 저를 놀리는 말이긴 해도 어찌 보면 간호사가 제게 고백한 것과도 같아요. 솔직히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거절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먼저 용기를 내주셨으니 저도 마음 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10살 터울 커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연애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예비 신부가 된 그녀는 연애를 하면서도 애교 많고 저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예비 신부에게 받는 성의를 최선을 다해 보답해 주려고 했죠. 그런데도 한 번씩 찾아오는 현실 타격은 저를 기죽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나이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둘 다 성인이긴 해도 괜히 제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예비 신부 나이엔 굳이 제가 아니어도 괜찮은 또래 남자친구를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제 존재가 민폐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예비 신부가 눈치챘나 봐요. 언젠가부터 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응급실에서 저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날 치료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간호사가 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예비 신부가 제 치료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비 신부를 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보고 반한 거니 저더러 미안해하지 말라는 게 예비 신부의 말입니다. 예비 신부가 해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제가 남자로서 얼마나 창피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느꼈어요. 저희는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사이였다 보니 3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오면서 제 성격에 좀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예비 신부 덕분에 어두웠던 제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는 게 어느 순간 느껴졌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로 인해 생긴 후유증 때문에 매사에 비관적이고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예비 신부를 만난 덕분에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예비 신부가 배달하는 저를 보고 어느 날 전문직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 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산다는 예비 신부 말이 멈춰있던 제 장래를 다시금 움직이게 해줬습니다. 저는 고졸을 뽑아주는 회사에 지원서도 넣어보고 딸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알아보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벗어날 방법을 찾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연애하냐면서 사람이 생기 있어졌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는 나의 변화를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숨기만 했었나 뒤늦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 덕분에 제 얼굴에 있는 흉터도 남들 시선 때문에 숨을 만큼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타인의 눈초리를 극복할 만한 여유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를 만나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제 모습이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꾸준히 지원서를 넣다 보니 정규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경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처럼 번듯한 직장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저를 이렇게 발전시켜준 예비 신부와도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해
약속도 했습니다. 커플들이면 얼마든지 의논한다는 아이 몇 명 낳을 건지, 결혼식 어떻게 할 건지,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건지 등등의 환상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면서 동시에 예비 신부랑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나이 차이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미안한 만큼 노력하기로 했으니 그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 신부가 연락 와서는 대뜸 큰일 났다고 목소리를 떨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비 신부 엄마가 나랑 연애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이 차이를 듣고서 예비 신부 엄마가 뒤로 넘어가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더 볼 것도 없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는데 예비 신부가 싫다고 우겼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저는 확신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신부를 진심으로 책임지려고 했던 제 의지는 쉽게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예비 신부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도 안 드렸는데 벌써 의기소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던져져 오는 예비 신부 말에 저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기회일지도 몰라. 오빠,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엄마가 오빠를 잘 몰라서 그래. 직접 보고 대화하다 보면 엄마도 분명 우리 허락해 주실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영 확신이 안 섰습니다. 저 그렇게 잘난 놈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얼굴에 흉 있는 건 물론 화재 사고 탓에 몸 상태도 안 좋고 나이는 많은데 모은 돈은 없고 직장도 변변찮고 그런 아저씨 같은 남자가 한참 청춘인 딸을 넘본다면 제가 예비 신부의 엄마라고 하더라도 저를 도둑놈 취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부 입장에선 저의 용기 없는 태도만으로는 약속을 파할 이유가 안 되었나 봅니다. 예비 신부는 오히려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면서 약속을 덜컥 잡아버렸어요. 할 수 없이 예비 신부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잘 보이고자 새 옷도 사입고 예비 신부 엄마에게 드릴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사실 예비 신부가 이혼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 엄마한테 점수를 딴다면 마음 편히 예비 신부와 미래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은 저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예비 신부가 맞춰주는 코디로 입고 나갔는데 애초에 어머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쪽도 우리 딸이랑 안 어울린다는 거 알죠?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딱 봐도 삼촌 조카 사이 같구먼. 가볍게 만나는 것까진 간섭 안 할 테니까 결혼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머님은 제 선물을 받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예비 신부는 어머님을 붙잡으면서 더 얘기해보자고 매달렸습니다. 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니? 10살 많은 아저씨한테 시집이 가고 싶어? 직장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었는데도 너보다 잘난 게 없잖아. 내가 너 이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소중하게 키운 줄 알아? 얼른 마음 접어. 예비 신부는 자기 나름대로 성질이 났는지 어머님한테 대들려고 했어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저는 지켜보지만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머님 앞에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못난 놈인 거 압니다. 이런 저를 이만큼이나 끌어올려준 사람이 예은이에요. 예은이는 저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저 예은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 내놓고서라도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반대하는지 알지만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이게 무릎 꿇는다고 될 일이에요? 나한테는 내 자식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요. 아니 그리고 사정을 할 거면 그 얼굴에 흉터나 수술하고서 나타나던가. 아까부터 거슬려 죽겠네. 우리 딸이 밥 한번 먹자고 떼를 쓰는 바람에 한번 와본 건데
그쪽 얼굴 보니 더더욱 아닌 것 같네요. 나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까 웬만하면 얼른 헤어지세요. 그날 저는 손님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을 받으면서 대차게 까였습니다. 예비 신부는 자기 엄마를 향해서 허락 안 해주면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날 저랑 예비 신부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를 설득해 집에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별을 통보했어요. 예비 신부한테서 연락이 불티나게 왔지만 받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예비 신부가 우리 집을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부모님은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제 예비 신부를 그런 식으로 처음 봤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예비 신부가 매일 집 앞에서 울고 간다는데 그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마침 그 시점에 제가 회사 계약도 만료가 돼서 백수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예비 신부와 만날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 짱 박혀서 만화책만 읽고 있으니 부모님이 날이 갈수록 저를 한심하게 보았어요. 예전에 네가 그렇게 지낼 때는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뭐니? 지금은 그냥 가여운 예비 신부 나 몰라라 하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백수 아니야? 너도 하면 되는 놈이었잖아.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든지. 엄마가 매일같이 공무원으로 잔소리할 때는 그저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나 생각하면서 귓등으로 듣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 주 주말쯤이었어요. 여전히 제 전화기를 괴롭히고 있던 예비 신부의 문자가 왔었는데요. 평소엔 읽고 무시하면서 가슴앓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온 연락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신부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그랬는데 제가 공무원같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저와 예비 신부의 관계를 결혼까지 허락해준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비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만 노력해줄 수는 없냐고 마지막 애원을 짜내서 보낸 문자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희망을 갖고 바로 다음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예비 신부한테 답장도 해줬어요. 공무원 합격하면 그때 당당하게 만나겠다고 당장은 만남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제가 공무원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9개월 만에 9급 공무원 합격이란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보라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기쁜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마한테 한 가지 미안한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 공부를 예비 신부 때문에 한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지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예비 신부가 시켜서 공무원 공부 시작한 거야. 미안해. 엄마 아들 진짜 호구 같지? 아이고, 부모보다 예비 신부가 더 좋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길래 그래? 얼굴은 참 앳되고 예쁘게 생겼던데 결혼할 거니? 그럼 빨리 좀 소개해줘. 보니까 너 못지않게 아가씨도 우리 아들 많이 좋아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는 며느리로 합격이다. 부모도 못 바꿔놓은 너를 변화시켰으니 당연히 합격이지. 오, 고마워. 근데 있잖아. 엄마도 나를 도둑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예비 신부가 나보다 10살 어려. 어머, 뭐? 우와, 우리 아들 능력이 그렇게나 좋았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꼬셨대? 우리 아들도 이 엄마한텐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데 그 아가씨는 완전 아기 같겠다. 엄마가 딸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 너무 기대된다. 언제 밥 먹을까?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좀처럼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10살 차이라고 말해줘도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10살 어린 배우자 집안이 좀 더 타격이 크겠죠. 아무튼 그래서 예비 신부와 재회를 하자마자 얼떨결에 저희 집 인사 날짜도 정해버렸습니다.
부모님한테 예비 신부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상상 이상으로 예비 신부를 너무 좋아해줘서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말릴 수 없었던 건 예비 신부 또한 저희 부모님을 너무 좋아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양쪽 다 초면인데도 예비 신부는 마치 우리 집에 몇 번 와본 사람처럼 해맑게 부모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예비 신부가 너무 사랑스러웠는지 엄마는 끝내 파격적인 제시를 했어요. 예은이가 우리 집 식구만 돼주면 이 엄마가 집도 바로 해줄 수 있어. 너희 아직 집 살 만한 돈 못 모았잖아. 합가는 불편하니까 꿈도 꾸지 말고 신혼 분위기 제대로 즐기게 바로 분가해라. 좀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해준다고 하냐고 조용히 물었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태 그걸 월세 주면서 갖고 있었대요. 계약 기간 끝나면 저희더러 들어가서 살라고 하대요. 너무 좋아요, 어머님. 그 아파트 정말 비싼 곳 아니에요? 저희 집 형편으로도 감히 꿈도 못 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복, 시댁복을 단단히 타고났네요. 저는 저도 몰랐던 엄마 재산을 알고서 벙쪄있느라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신부는 너무 좋아하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솔직히 저도 결혼이 막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예비 신부 엄마였어요. 혹시 내가 공무원 못 해낼 거라 생각해서 예비 신부랑 영영 떼어놓으려고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게 맞는다면 분명 다른 이유를 다시 대서라도 끝까지 저랑 예비 신부를 반대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의 이런 생각 또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지 제가 공무원 합격했다고 하니까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랑 예비 신부는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날짜 잡고 양가 집안이 만날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제게 장모님이나 다름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예비 장모님은 저희 집안과 대화하는 내내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비 장모님이 뭐 하나 터뜨릴 것 같이 불안한 아우라를 풍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장모님이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다들 알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할게요. 딸 가진 입장에서 10살이나 많은 사위 얻게 돼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사돈 쪽에서 대출 하나 없이 집 해온다고 했으니 그것 때문에 허락해주는 겁니다. 쥐뿔도 없었으면 끝까지 반대했을 거라는 거 알았으면 해서요. 이쯤이면 부모님도 제가 환영받지 못했던 사위라는 걸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부모님까지 욕먹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예비 신부가 뒤늦게 예비 장모님을 말렸지만 그건 이미 찬물 끼얹은 분위기를 더 얼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되었어요. 저는 차마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가 제법 차분한 목소리로 예비 장모님의 실언을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알지요. 저도 딸은 없지만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세상에 아깝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선 며느리 될 아이가 너무 이쁘긴 하지만 저도 제 아들 보내는 거 당연히 아까워요.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사부인도 이왕 결혼 허락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서로 잘 지내보도록 노력합시다. 엄마 말에 예비 장모님도 뭔가를 느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런데도 예비 장모님은 계속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계속 사람을 시험해 보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마에 흉터로 딴죽을 걸었거든요. 참, 아드님이 흉터가 있던데. 어릴 때 사고를 좀 크게 쳤나 보죠? 얼마나 까불고 다녔으면 얼굴에 상처가 있어요? 웬만하면 성형외과를 데려가시지 보기 흉하게. 이제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데 우리 딸까지 괜히 욕먹는 거 아닌가 몰라요.
제가 못마땅하니까 예비 장모님 말투는 할 수 없이 삐딱하게 나왔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이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예비 신부 때문이었죠. 근데 제가 욕먹는 게 곧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니 그건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예비 장모님이 조금만 더 무례하게 굴면 자리를 파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니요, 흉터는 저희 아들이 까불다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구하다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를 불길에서 구하다가 얼굴에 화상 입고 패도 좀 안 좋아요. 저도 하나 있는 아들이 불길 속에 들어갔다는데 내내 이 흉터를 보면서 어디 마음이 편했겠나요? 그래도 한 생명을 구하고 생긴 영광의 상처인데 사돈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는 무례한 예비 장모님 앞에서 끝까지 교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저 또한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비 장모님이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엄청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묻는 말이 그 사고가 났던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였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말해줬어요. 현재는 이사를 가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이 이제 손까지 떨면서 입을 막더라고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혹시 불난집이 1204호가 아니냐 하대요? 그 당시 불난집 호수는 아파트 주민 전체에게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숫자였어요. 저랑 엄마는 그 집 호수를 어떻게 아냐고 되레 예비 장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애 살려준 사람이 웬 어린 소년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설마 김서방 자네였던 거야? 아이고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예비 장모님이 하는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저희들은 전부 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꽤 긴 정적이었어요. 저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비 신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 예비 장모님이면 내가 구했던 5살짜리 아이는 제 앞에 있는 예비 신부란 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예비 신부가 자기도 흉터 있다고 등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여주면서 제 얼굴 흉터를 위로해 준 적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 신부한테 마음이 더 열리기도 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얻은 흉터였다니.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아직도 잊히지 않을 만큼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상황 역전되어서 이번에는 엄마가 성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예비 장모님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인정머리 없던 부모라고요? 내 아들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도 그쪽한테 사과나 감사 인사 못 받아서 얼마나 억울했는데 그쪽은 겨우 집 복구만 해놓고 홀라당 가버리는 게 어딨습니까? 생명의 은인을 나몰라라 하고 도망간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양심을 논했던 거예요? 예비 장모님은 식겁해서 우리 엄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양손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연신 숙이더라고요. 두 손을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제 전남편 되는 사람이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한량의 도박만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집안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 딸애가 배고팠는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때부터 저희 엄마도 물론 저 또한 벙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 자세한 경위도 몰랐던 예비 신부 또한 저희 집처럼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듣자 하니 그랬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그날 전 남편이 딸과 함께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마침 예비 장모님이 퇴근하고 귀가를 하던 시간이었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안에는 이미 자욱한 연기가 가득했고 딸 울음소리밖에 안 들렸답니다. 놀란 예비 장모님은 식겁해서 죽을 힘을 다해 집에 있는 딸을 찾아 다시 현관 밖으로 내달렸는데
한쪽에 쓰러졌던 전 남편을 밟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게 되었고 끝까지 나서지 못하고 기절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 덕에 어찌어찌 기어나온 5살짜리 어린애만 울면서 문 밖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뒤늦게 뛰어올라가 발견했던 거고요. 나중에 발견된 사실인데 예비 장모님 전 남편은 도박장 다니느라 바깥 출입이 많았대요. 불이 났던 그날은 도박 때문에 돈을 다 잃고 집에 와서 술만 진탕 먹다가 술 취해 잠들어 있었답니다. 전 남편이 돈을 빌리고 못 갚은 빚이 많았는데 하필 그때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도망치느라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단 한순간도 제 딸 구해준 아드님의 도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사모님. 예비 장모님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저희 엄마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좀 당황한 엄마는 뒤늦게 사과를 받더라도 사과만 받으면 마음을 풀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 소리를 하며 굽신거리는 자세로 나오니까 엄마가 되레 예비 장모님을 진정시키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네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인사를 못했을 텐데 제가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 사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저도 많이 예민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소리는 하지 마세요. 사돈 될 사이에 사모님이 뭐예요? 아유, 당연히 사모님이죠. 저한테는 제 딸밖에 없어서 제 딸 목숨이 곧 제 목숨이거든요. 제가 저를 살린 은인 집안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너무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보답하면서 살게요. 저희 집은 살아생전 다시는 받지 못할 감사 인사를 뜻하지 않게 38살이 넘어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장모님의 무례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장모님의 전 남편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을까봐 더 꼼꼼하고 예리하게 살피고 싶었겠죠. 김서방한테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전 남편이 직업도 없이 도박에 빠져서는 가족도 버리고 알코올 중독 신세로 살다가 결국엔 도망을 갔어. 내 딸까지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깐깐하게 사위를 고르려다 보니까 자네한텐 정말 몹쓸 짓을 해버렸네. 미안하다. 예비 장모님이 제 앞에 와서까지 제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니까 괜히 잠깐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저 또한 괜찮다고 하면서 예비 장모님의 용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받았을 그동안의 상처를 생각해서 경고 비슷한 말을 해주었는데요. 아무리 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겉모습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그건 딸 되는 입장에서도 존경스럽지 않은 태도란 말을 하셨어요. 그것에 예비 장모님은 그저 우리 엄마의 말을 높이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본격적으로 오르막길을 타기 시작했어요. 오해 아닌 오해도 풀고 예비 장모님께 극진한 애정을 받으니 더 이상 제가 느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가 되었고 저희는 엄마가 준비해준 아파트에 들어가 흥겹게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된 저는 동사무소에 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 가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랑 깨볶느라 퇴근이 너무 고파요. 이대로만 지내도 너무 즐겁거든요. 그런데 글쎄 제게 더 큰 행운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제 우리 예쁜 아내가 저 퇴근하고 오자마자 수줍게 무언가를 내밀더라고요. 눈 감고 받으라 하길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글쎄 그게 뭔 줄 아시나요? 2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랑 초음파 사진이지 뭡니까? 이제 5주 됐다네요. 아내와 처음 연애하게 된 순간도 제게 손꼽을 만큼 행복한 일인데 새 생명이 찾아온 현재도 정말 말 못하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말이죠. 제 인생이 참 어두울 뻔했잖아요.
그런 저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준 아내를 만나서 매사에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요. 어릴 때 제가 구한 그 5살짜리 꼬마 아가씨랑 결혼까지 한 기막힌 우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해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축복해 주시길 바래요. 저도 아내도 서로가 서로의 세상을 지켜주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 우리 꼬물이도 함께 말이에요. 다들 행복하세요.